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6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김택빈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광고를 통해서 오늘 홍보를 통해서 전달이 된 바와 같이 오늘 96차 통일학 포럼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계신 서수민 교수님 모시고 북한과 국제미디어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발표에 앞서서 간단히 그 서수민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 먼저 드리고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수민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 학사 졸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컬럼비아대 저널리즘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템플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계시다가 현재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그 실무 경험과 또 이제 학계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주요 그 연구 주제로는 이제 국제 뉴스, 그 디지털 저널리즘,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통일학 포럼에서 말씀해 주실 그 북한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그 연구에서는 서구 미디어에서의 김정은 효과,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그, 어,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 또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탈북민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또 서수민 교수님 저희가 모시게 된 그 가장 큰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서수민 교수님께서는 그 실제 기자로서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도 8년 정도 하셨죠? 네. 네. 8년 정도 기자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무 경험과 전 연구자로서의 그런 충분한 학술 경험을 가지신 그런 전문가로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선수민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실 주제는 북한과 국제 미디어. 그래서 국제 미디어 속에서 북한이 어떠한 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 학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언론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은 시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은 네. 네, 네. 자연스럽게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서수민입니다. 저는 2000년 초반부터 기자로 일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북 관계 등을 담당을 하다가 그러다가 2008년에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 거기에서 공부하고 일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넘어갔을 당시가 이제 미국에서의 레거시 언론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어떤 국제 보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이후에 외신의 북한 보도량이 폭증하는 동시에 각종 오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북한 보도를 변화하는 국제 뉴스 생태계 안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보도라는 장르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생산 유통 양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 드린 다음에 실제로 보도 사례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뉴스 가치와 규범, 윤리의 문제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제 뉴스, 즉 외국의 특파원을 보내서 취재를 하는 거는 사실상 영미권에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설립된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제 뉴스가 많이 홀대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영미권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 연구를 보면은 영미권에서도 국제 뉴스를 철저히 국내 뉴스에 종속해서 이해한다. domesticate, 국내 뉴스화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취재원 역시 외국인보다는 자국 관료 같은 엘리트 취재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구 언론, 영미권 언론의 해외 취재 모델이 21세기 들어서 급격히 붕괴합니다. 당장 특파원을 보낼 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AP통신을 제외한
미국의 모든 신문사들의 전체 해외 특파원 총수가 채 200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국제 뉴스라는 장르의 사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진화로 볼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이런 전환기에 있는 국제뉴스 생태계를 뉴욕과 런던에서 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하고 뉴욕 AP통신 두 회사의 뉴스룸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냈고요. 케이스로 다룬 건 사실 북한 보도만 있는 건 아니고 이란 관련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도 폭넓게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뉴스 내용 분석도 병행했습니다. 그럼 북한을 취재하는 외신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90 년대까지 구동구권 언론 그러니까 러시아계, 중국계 언론 몇 외에는 외신 기자가 평양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관련 보도는 서울이나 베이징, 도쿄에서 많이 나왔고 일부 뭐 국무부 관련 뉴스들은 워싱턴이나 뭐 IAEA가 있는 제네바나 이런 데서도 나왔었지요. 그러다가 2000 년대 이후 개혁 개방과 더불어서 서구 외신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APTN이 2005 년에 왔었고요. 교도통신 2006 년, AP통신 2012 년, AFP 프랑스 통신사 2016 년, 그리고 로이터스 통신이 2018 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평양 지국을 세운다는 말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 게요. 그 상설 지국이 있더라도 계속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입국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기적 취재가 가능하다는 식의 계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통신사잖아요,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는 자국 특파원이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북한발 사진과 동영상을 제휴사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 KCNA 같은 곳이 전송해 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2016년 언저리부터는 어 평양 지국이 없는 언론사라도 북한의 단독 취재를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뿐만 아니라 알자지라, BBC, LA 타임스 등 거의 웬만한 언론사들은 다 단독 취재를 북한 내에서 하고 기사를 쓰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이죠. 기자 입장에서는 현장 취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취재원의 다각화일 텐데 어 이런 공식 취재나 이런 북한의 당국의 허가를 얻은 취재도 있지만은 유럽이나 호주, 캐나다 같이 북한이 수교를 한 국가들의 외교관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가고 국제기구 사람들도 많이 평양에 있다 보니까는 취재원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로나 역시 이것도 다 코로나 이전 상황이지만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 통해서 관광이나 교류들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데 역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다시 취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신이 평양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양 시내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고 평양 외곽으로 가려면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되고. 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 자명하죠. 아까 외신의 평양 취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과 동영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북한발 이미지가 이렇게 서구인들의 복고 약간 향수에 어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냉전 시대로 돌아간 신기한 나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약간 오리엔탈리즘인데요. 그래서 이런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일단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외신들은 평양에서 있을 때 주로 뭐 스포츠나 문화 행사, 패션쇼 같이 연성 기사를 주로 취재하고 보도합니다. 당시 AP통신이 평양에 진출했을 때 아무래도 북한의 적국인 미국 언론사라는 상징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당시에 유출된 AP통신 KCNA와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사와 AP의 그 계약서 이게 초안이에요. 최종은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이게 유출이 된 걸 보면은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항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보면은 조선중앙통신이 AP랑 같이 일할 팬 기자, 사진 기자, 운전사 한 명씩 등을 정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는 하진 않겠지만 별도 연구에서 이런 외신과 협업하는 여러 북측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북한 기자도 있을 것이고 뭐 보위부 직원도 감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좌성원 이런 사람들이 각종 제약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회의 언론 규범을 좀 체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자들이 현장에 있다는 게 장점만은 아니죠. 자기 검열도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말은 한 외신 기자가 우리가 옛날에 김정은 후계자 지명 취재를 다 했었는데 오히려 평양지국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못 했다. 굉장히 민감한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보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한국 기자상을 받은 연합뉴스 최선영, 장용훈 기자팀이 기사를 먼저 썼다라고 아쉬워하는 이런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평양보다는 서울이 북한 뉴스의 허브라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니죠. 내신 60여 곳, 외신 40여 곳에서 통일부에 등록된 언론사만 100여 곳이 됩니다. 아무래도 외신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를 많이 따라가죠. 외신들은 주로 이제 북경이나 일본이나 중국 등을 겸임을 해요. 동아시아 특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북한 보도에 좀 부침이 있지만은 사실 남한 관련 뭐 경제, 문화 이런 보도들이 수요가 꾸준히 성장을 했고 여기에 또 새로운 변수가 중국 취재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당국의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오히려 서울로 짐을 싸고 옮기는 외신들이 늘어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뉴스룸 이제 앞으로 종이 신문 뉴스룸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여기에 아시아 허브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겨서요. 이미 기자들이 50여 명 정도가 서울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서울이 전 세계 3대 허브 중에 하나라서 서울에서 아시안 모든 보도에 데스킹을 거의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서 한국의 입장, 한반도의 입장이 외신에 우선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이 북한 취재 베이스로 유용한 건 각종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자나 브레인파워 오늘 뭐 연구소나 이런 곳이 많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외신 기자들은 사실은 취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어 일본계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북한 취재를 해본 경험도 대부분 전무하고 물론 외신 기자 중에서 한국 기자들이 현지 채용된 그런 훌륭한 기자들도 많긴 합니다마는 이들 역시 뭐 한국 경제도 취재하고 문화도 취재하고 이러면서 북한도 함께 취재하는 거라서 취재한 확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정보기관이나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스파이 같다. 뭔가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얻으면 나도 뭔가 줘야 하는데 이런 관계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내신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원 확보를 힘들어하는 외신 기자들은 어렵기도 하지만 또 북한 취재 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한 기자들, 한국 기자들의 어떤 이런 관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저는 들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명 보도의 일상화. 한국 기자들은 왜 이렇게 공무원들은 익명 처리를 밥 먹듯이 하는가. 오히려 요즘은 북한 매체가 더 출처를 잘 밝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점점 더 이전에 벼쳤을 때 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도 심지어 정확도에 더 민감해지는데 한국 언론들은 왜 이러는가 이런 뭐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요. 탈북자들의 존재도 외신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탈북자들의 수가 누적되면서 북한 어느 지역 뭐 어떤 일을 한 사람에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누엘 카스텔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이 네트워크상의 핵심 노드들 이 정보를 이어주는 스위처스라는 그런 개념을 저는 쓰기도 했는데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외신들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 탈북자들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인제 돈벌이가 되면서 굉장히 상업주의와 어떤 선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 언론이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돈을 받는 식으로. 근데 최근에는 아예 본인들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뭐 좀 본인의 어필을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특히 이제 탈북자 출신 기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합뉴스 최선영 기자나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 같이 나름대로 중심을 잘 잡으려고 애쓰는 기자들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거는 역시 탈북자 출신 기자가
북한 인권 유린을 굳이 과장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돈이 되니까 과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 탈북자들의 신뢰도를 많이 깎아먹는다라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신 기자는 어 이 우리 기자 외신 기자들이 느끼는 압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메이저 매체인데요.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사에서 북한 뉴스 수요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는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베이징 취재 기자, 워싱턴 취재 기자들도 북한 관련 기사 써내라고 계속 쪼임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새내기 외신 기자는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당장 탈북자 한 명 말에 의존해서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거다. 어 이게 이런 휴먼 스토리가 조회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가 뭐 당장 정정 보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도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룸 구조 이야기를 잠깐 해 볼게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뭐 뉴욕 타임스나 AP나 이런 메이저 매체들도 있지만 틈새 매체들, 니쉬 매체들이라고 하는데 전문 매체의 참관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사실 이건데요. 이런 어떤 틈새 매체나 뉴스룸 스타트업의 취재 관행을 다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아 그들이 새롭다. 뭐 스타트업이다.' 이런 네트워크 기반으로 취재를 한다 이런 것들 못지않게 사실은 기존 뉴스룸, 레거시 뉴스룸과 협업을 하고 그래서 어떤 같이 일하는 파트너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북한 관련 이런 틈새 전문 매체 NK 뉴스, 뭐 데일리 NK, 노스코리아텍, 조선 익스체인지 해 갖고 총 8개 매체를 큐레이션해서 북한 관련 코너를 따로 선보였어요. 근데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아프리카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포털 뉴스 안에 북한 관련 코너가 따로 있는 식입니다. 그리고 취재할 때도 뭐 영미권 외신들이 사실 뭐 북한 관련 고급 취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소스들 기존에 쓰여지지 않았던 소스들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성 사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위치 정보가 있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라든지 뭐 선박과 비행기 위치라든지 공개된 통계들도 사실은 연구원분들은 많이 보시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열심히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자동화 기술, AI 기술을 써 갖고는 열심히 취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제 그 인적 취재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익명의 당국자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면서 비엘리트 인적 취재원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죠. 사업가, 뭐 여행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인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왼쪽은 2018년 북한 지도자가 주재하는 회의에 최초로 원탁이 등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진을 보는 거죠. 이것의 정치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원탁이 처음으로 나왔다. 오른쪽에는 김일성 광장의 노동당 당사입니다. 2012년 상황인데요. 어느 날 마르크스 레닌 초상화가 사라졌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면은 역시 꼼꼼히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는 그런 취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선박 데이터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어요. 선박하고 비행기의 이름하고 국적,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보다 보면은 북한의 이제 항구를 오가는 배들의 뭐 이 톤수도 나와 있으니까는 그래서 북한의 무역 추이나 아니면은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배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공개된 정보나 사진 같은 정보를 중요시하는데 왜냐? 검증이 verifiable하다. 공개된 정보는 오보와 조작이 많은 북한 취재에서 가짜 뉴스와 싸울 힘이 있다. 오보가 워낙 난무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들었던 실시간 소통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북한에 있는 자국 뭐 외교관이나 사업가들하고 직접 전화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인터넷이 다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 기자들은 중국 휴대전화 시그널이 잡히는 국경 지역, 북한의 이제 접경 지역에서 중국 심카드를 갖고 들어가서 인제 그쪽에 전화를 하면은 거기 있는 북한 현지 인제 취재원이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를테면은 이제 북한 내부용 휴대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 전화를 나란히 놓고 뭐 "청진에 있는 누구랑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북한 어디라도 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 트레이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재원을 확보를 해서 뭐 취재원당 뭐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사례를 주면서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직접 전화를 걸면서 취재까지 하는 이게 인제 북한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챗으로 북한과 취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북한 뉴스 생태계 관련 연구를 하면서 단순히 북한 취재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국제 뉴스라는 장르가 진화하고 있고 어떤 리추얼 그러니까 의뢰로서의 저널리즘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먼저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뉴스 현장에서 이런 배경 아래 실제로 북한 보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실제 외신 보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김정은 시대 북한 주요 인사 처형 관련 오보 분석입니다. 안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결국 처형당하긴 했습니다마는 죽기도 전에 이미 언론이 사망한 걸로 보도하는 이런 보도가 한동안 참 많았습니다. 이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거의 어 오보 중에 최악의 오보죠.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어쩌다 한번 보기 힘든 오보들이 몇 달이 멀다고 계속 나오는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뉴스를 오보가 왜 나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럼 뉴스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가? 미국의 미디어학자 샘 슈메이커랑 스티븐 리스라는 사람들이 이런 모델 Hierarchy of Influences 모델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어떤 사회 문화적 제도도 역시 뉴스에 영향을 끼치고 미디어 언론계 내부의 어떤 문화라든지 규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미디어 조직 차원에서 그리고 또 뉴스 제작 관행들 기자들은 이래이래해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개인 기자의 역량 차원 등 이런 다양한 층위의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분석한 사례들은 2010년하고 10년과 2020년 에서 주요 오보 중에서 주요 인사 처형 사실 관련 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확실히 오보로 드러난 것, 즉 누가 죽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난 확실히 언론을 통해서 오보로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국경을 넘어서 뭐 영미권 일본 언론에서 국제적인 어떤 오보가 된 사례만 총 7 개를 추렸습니다. 뭐 실제로는 훨씬 많죠. 그리고 지금도 뭐 계속 뭐 누구 위독설 이러면은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어 보시면은 뭐 현송월, 장성택, 리수용, 김경희, 마원춘, 리영길, 김혁철 뭐 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최초의 어떤 언론이 이제 괄호의 취재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송월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가 중국 소식통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수의 내외신이 보도를 하고 인용 보도를 한 다음에 이게 오보로 드러나기까지 한 8달 정도 걸렸죠. 장성택 같은 경우는 결국 처형이 됐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다 거짓으로 드러난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나돌았었고 리수용은 일본에서 일본발 오보였고 역시 그것도 조선중앙 TV에서 이거 굉장히 빨리 검증이 됐죠. 이 3주 만에 "살아있다."라고 사진을 보여줬었고요. 김경희 같은 경우는 이제 CNN발 오보였는데 역시 조선중앙통신이 "아니다. 살아있다."라고 보여줬었고 마원춘 같은 경우는 국정원발 오보입니다. 한국 국정원이 잘못 짚었던 거죠 당시에는. 역시 조선중앙통신이 5달 정도 만에 정정 상황을 밝혔고 통일부발 오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케이스들이 쭉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아까 보셨지만은 취재원이 익명 취재원이죠. 굉장히 큰 기사인데 뭐 중국 소식통, 지도부에 가까운 북한 관계자, 최근 북한을 탈북한 고위 탈북자 뭐 이런 식입니다. 어 물론 북한의 특성상 어떻게 뭐 실명으로 보도를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 은어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국 소식통 하면은 기자들은 민간인일 때 소식통이라고 쓰는데 이걸 일반 독자들은 잘 모릅니다. 당국자인지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사에서 탈북자 기자들이 취재원이나 아니면 뭐 언론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는 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현송월 조선일보 그 애초 오보 당시에 아사히 신문이 당신들이 자기네들이 별도로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수용은 마이니치발 오보였고 이거 말고도 자잘한 오보가 참 많아요. NHK 이런 데도 핵실험,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아사히도 엉뚱한 김정은 사진 등 굉장히 오보가 많은데 일본 쪽 미디어 연구를 보면은 이제 납북자 문제 고이즈미 이후에 일본 내에 북한 보도량 관련 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보도량 증가가 또다시 여론을 악화시키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보인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공식 매체보다 소셜 미디어가 문제입니다. 중국의 소셜 미디어도 엄청 큰데 그 안에 오도와 풍자, 뭐 비판, 가짜 뉴스 등이 난무하는데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낚이는 거죠, 기자들이. 실제로 장성택이 뭐 사냥개 120 마리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오보가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근무하지 않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언저리였어요. 언저리에 중국 소셜 미디어에 풍자 어카운트 텐센트 웨이보가 평양 최성호라는 풍자 어카운트에서 약간 장난같이 나온 거였는데 이게 홍콩의 타블로이드인 문회보가 이거를 기사를 썼고 그러다가 권위 매체인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홍콩이 아니라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이거를 받았고 나중에 이게 더 큰 타임스랑 CNN까지 가는 이런 눈덩이 같은 이제 눈덩이가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현성일 현 현 현영철 처형 비디오라고 하면서 한동안 역시 중국 소셜 미디어에 돌았는데요. 일부러 끔찍한 건 빼고 그나마 이걸 넣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인제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 처형 비디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시 가짜 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를 합니다. 그래서 장성택도 마찬가지로 인제 최초에 처음에 처형됐다고 보도됐을 때는 살아 있었죠. 나중엔 살아 있다고 인제 왼쪽에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정은이 외삼촌 장성택 처형이 되게 서구 언론엔 특히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이게 고딕 소설 같은 측면이 있는 사건이라서 이 사건 이후로 외신의 북한 관련 프레임이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언론인들은 때로 몰려서 취재를 하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취재를 합니다. 서로 기사를 다른 언론이 쓰면은 많이 받죠. 그런데 다른 매체들이 다 쓰는데 이거를 안 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일보 같이 부수가 1 위이고 굉장히 메이저 매체이면은 외신들도 일단은 받자 약간 보험같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신들의 취재 원칙에도 사실 위배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추가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한국이나 한국도 그렇고 외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국 매체를 취재를 보도를 받을 때는 뭔가 그래도 추가 검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다른 나라 매체를 기사를 받을 때 굉장히 좀 그 기준이 내려가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한국발 뭐 오보가 일본을 찍고 뭐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글로벌 캐스케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이 전 세계를 돌면서 기사가 커지는 결국 소스를 보면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인제 일본 언론들이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옛날에 이 안기부가 산케이 신문 뭐 서울 특파원 뭐 이런 실제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일본 매체에 흘리면은 그걸 쓰면은 다시 한국 매체가 받는 뭐 이랬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영국 언론도 이 생태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쪼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 이건 이제 현송월 사태를 보면서 한번 인제 좀 자세히 보면은 당시 조선일보가 최초 보도를 했는데 역시 인제 한국 언론이 봤죠. 세계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이 조선일보랑 또 자신들이 별도로 취재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 소식통이다." 그러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선일보를 봤고 그러다가 또 라디오 프리 아시아가 조선일보랑 북한의 소식통을 또 자기네들이 별도로 취재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인제 중국발 소셜 미디어가 나옵니다. 공항막 뭐 이 중텐 TV 현송월 비디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SNS에서 막 돌기 시작하고 데일리닷은 타블로이드 매체예요. 역시 중국 SNS가 가세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또 보세요. 그럼 조선일보가 다시 또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애초에 RFA는 조선일보를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서로 인용을 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인제 왼쪽에 있는 거는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따로 검증을 했다. 아사히 신문은 우리는 탈북한 고위 관료를 통해서 별도로 취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2월 10 일에는 문화일보가 뭐 국정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3달 뒤에 조선중앙TV가 현송월이 살아있는 거를 확인을 해 줬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은 어떤 이런 세계적인 캐스케이드 효과가 있지만은 이 적어도 이런 북한 오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데올로기 어떤 냉전 구도의 지속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우린 보통 인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보 상업주의 이런 것들로 모든 설명을 환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어떤 사회문화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쉽게 조롱의 대상으로 여긴다든지 '북한이니까 괜찮아. 그 나라는 어차피 검증도 안 되고 정상적인 어떤 언론의 뭐 취재 원칙이라든지 윤리적 잣대를 들이 어 들이대지 않아도 되겠다는 어떤 북한 그러니까 원래 인제 정치학에서 예외주의라고 하면은 막 positive exceptionalism 우린 뭔가 특별한데 그게 아니라 negative exceptionalism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계 내에서의 관행들도 있죠. 언론계 내부에서의 어떤 특히 수익원이 굉장히 절실한데 북한의 북한발 끔찍한 기사들이 뭐 인권유리나 이 기사들이 굉장히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클릭 수가 보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인용하고 보는 고도 관행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기자들의 역량 부족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뭐 정치로 환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 기자들이 너무 몰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뉴스 보도를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 아예 이렇게 특정 오보나 특정 취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보도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오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 북한 보도의 추이와 방향을 보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연구를 소개하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언론의 2000 년부터 2020 년간 그러니까 총 20 년간의 북한 보도를 분석을 그러니까 메이저 매체들 6 개를 골라서 여기 나와 있는 어 보도를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앞서 인제 북한 뉴스 생태계 관련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인제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연구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어 북한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조사는 뭐냐면은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왼쪽에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지도자일까요?" 했더니 79%가 김정은이라고 정답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세계 이런 시사에 대한 상식이 그렇게 전혀 높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당시에 같이 물어봤는데 "현재 영국의 총리가 누구인가요?" 했을 때 보리스 존슨이라고 제대로 맞춘 사람이 65%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진 않지만은. 근데 특히 인제 영국 주요 언론에서 제가 앞에 뉴스 생태계 관련 연구들을 하면서 계속 다른 기자들 뭐 미국 기자들도 그렇고 일본 기자들도 그렇고 계속 영국 언론을 이야기를 해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교국이라서 그런가? 북한 관련 보도량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타블로이드만 해도 따라가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어젯밤에 영국의 이 주요 타블로이드 매체인 선에서 김정은 하고 쳐 봤습니다. 2,359 개가 나옵니다. 북한 관련 김정은이라고 했을 때 뭐 조선일보나 한겨레 적어도 숫자로만 보면은 아예 거의 북한이 고정 메뉴가 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사도 김정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2024년 달력이 나왔다. 뭐 이런 어 명랑한 기사가 있는데요. 자 인제 국제 보도에서 인제 적의 이미지 이제 적국의 이미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적국을 보도를 할 때는 당연히 국익이나 외교 관계 같은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메이저 국가들 뭐 강대국 위주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소국들이 언론에 등장하려면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거나 스캔들 뭐 대형 사고, 자연재해 등이 있어야지 겨우 언론에 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적국 관련 보도는 뭔가 이제 국민 통합이나 애국심을 고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 이미지 역시 화해 분위기 등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있더라. 이런 이제 관련 기존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언론들의 북한 보도 관련 기존 연구를 보면은 철저히 국익에 입각해 있다. 이제 비교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 쪽의 보도는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연구인데 어떤 북미 간의 모든 갈등의 원인을 북한에 돌리는 핵 논리가 돋보인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또 일본의 북한 관련 보도 연구를 보면은 굉장히 호전적이다. 이런 연구가 있었고 반면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좀 우호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북한 관련 보도들의 프레임을 한번 분석을 해 보자 이랬더니 위협, 인권, 대화 상대라는 3대 프레임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는 이제 "연성 보도가 굉장히 증가한다." 2018 년에 그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북한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연성 뉴스, 경성 뉴스 이 이분법 자체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영국 언론의 인제 언론을 왜 보기로 했는가. 사실 영국 언론이 이제 영미권에서 미국 언론이 인제 뭐 규모 자체는 클 수 있는데 실제로 영국 언론하고 거의 같은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데 사실 국제 뉴스는 영국 언론이 전통적으로 되게 강점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그 BBC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그런데 영국 언론은 영미권을 같이 가긴 하지만은 또 특징이 있죠. 되게 타블로이드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타블로이드 문화가 크진 않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엘리트지보다 대중 매체, 타블로이드 신문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영국하고 독일이 두드러지는데 그 이후로 뭐 이런 문화적 요인, 뉴스 가치, 뭐 경제적 변인, 제도적 환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국 언론은 연구자들한테는 재밌는 게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지도 있고 진보지도 있고 파이낸셜 타임스 같이 약간 중간에서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매체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제 타블로이드 보통 뉴스 콘텐츠 분석을 할 때 사실 타블로이드지를 잘 안 합니다. 보통 권위지만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태계를 이해를 하려면은 굉장히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는 타블로이드지까지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옳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북한 관련 연구 보도가 결국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관찰 기간 동안. 그리고 당연히 적국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 적이라는 북한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엘리트 언론과 타블로이드 언론 사이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6개 매체를 타블로이드 3개, 엘리트 주요 매체를 다 집어넣었고요. 기사가 총 8,144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조적 토픽 모델링이라 그래서 약간 인제 그 안에서의 경향을 추출하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안에서의 인제 주제 분야를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 보다가 12개 정도로 했을 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분야가 추출이 되었고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질적인 담론 분석 그러니까 포커스라든지 기사의 톤이라든지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도 분석을 병행을 하는 연구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 매체들은 어 선, 데일리 메일, 데일리 미러. 오른쪽에 서큘레이션이 그 당시의 발행 부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타블로이드 매체들이 발행 부수가 어마어마하죠. 이 영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권위지인 뭐 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은 훨씬 작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론 뭐 이념적으로도 좀 다양하고 그런 상황을 같이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매체별 연강 보도량 추이입니다. 아마 쬐끔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노란색 그리고 핑크색 빨강색이 타블로이드 매체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하늘색, 초록색, 갈색이 상대적으로 이제 엘리트 매체인데요. 초록색이 왼 어 2003 이제 2002년 2003 년에 딱 올라간 게 보이시죠? 왼쪽에. 이 첫 번째 피크가 파이낸셜 타임스인데요. 이제 2002년 그 햇볕 정책 시절에 북한 시장이 개방되고 경제 협력에 대한 관련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당시 보도가 유독 많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신문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다음 피크가 2009년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에 피크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색이 가디언이거든요. 가디언이 보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2013년 보도 같은 경우는 좀 변인이 다양합니다. 뭐 인권, 탈북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에 노란색, 핑크색, 빨간색
이게 이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이전에는 뭐 남북 교류 협력이나 햇빛 정책 시절에는 2000년 때는 굉장히 보도가 미미하잖아요. 제일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2013년, 2016년 보면은 어 여기에는 물론 이제 뭐 북미 관계 당시에 이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긴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많이 보도가 늘어났죠. 이 토픽 모델링은 쪼끔 까다로워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인제 이 특정 이 클러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하나를 같은 토픽으로 분류되는 특정 단어들의 빈도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12개 토픽이었는데 뭐 핵 문제 관련, 인권, 안보, 북일 관계, 미일 관계, 미사일, 김정은 일가, 영화, 문화예술, 축구, 민간인 억류, 경제 개발 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12 개의 토픽을 제가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해 봤냐면은 오른쪽에 오른쪽에 가까이 갈수록 엘리트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토픽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타블로이드 매체에서 많이 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제일 아래를 보세요. 토픽 12 번인데 경제와 시장 관련해서는 역시 엘리트 매체에서 뭐 가디언이나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데서 북한 경제라든지 뭐 천연 광물이라든지 이런 관련 보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왼쪽에 타블로이드 매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역시 연성 기사들, 뭐 축구 이야기, 영화, 김정은 일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유일하게 예외인 게 딱 중간에 왼쪽에 있는 6번 토픽 미사일과 로켓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안 보니까 좀 이 권위지 경성 뉴스가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블로이드 신문에 어떤 이렇게 사진으로 놓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많이 쓰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패턴을 보자면은 북한을 설명하는 단어, 저희가 이제 단어 빈도 추출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당연히 당연하게 하진 않죠. 이게 어떤 비이성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irrational, crazy, weird, eccentric, bizarre. bizarre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특히 어떤 저희가 sentiment analysis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 긍정적 이것도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면은 2013 년과 2014 년에 김정은 체제 출범과 주요 인사 축출 시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디언이나 진보 매체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덜 호전적이었고, 역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좌파 타블로이드, 심지어 타블로이드 중에서도 약간 좌파 타블로이드 데일리 미러는 좀 덜 호전적이고,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간 대화를, 타블로이드 신문인데 대화를 촉구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가 굉장히 인종주의적입니다. 한 기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한에서 "인육 소비가 일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North Korean parents eating their own children." 아이들을 먹는다. 이런 걸 하고 있고, 이 한 북한 사람들이 이제 개를 먹는 식용견 이 부분을 dog munching dictator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근데 이건 사실 타블로이드 매체들은 원래 사실 얘네는 그렇게 하잖아요. 뭐 임금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매체들인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정론지인 가디언조차도 이런 인종주의적 서사에 좀 같이 탄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가디언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나와요. 근데 인제 김정은 같이 이제 아시아인 남성들이 키가 작다는 약간 그런 인종주의적 놀림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아 사람들은 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인종주의적 서사가 좀 진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대해서 쪼끔 더 이해하는 기사들이 보이고, 심지어 흔치는 않지만 애정 어린 시선까지 보이는데요. 이게 위에 축구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 있냐면은, 제가 밑줄을 친 데가 "열심히 파이팅하는 북한 축구팀을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이제 월드컵 당시인데 기사를 보면은 그들이 암만 힘들어도 온몸을 다해서 발에서 피가 날 때까지 헌신했는데도 포르투갈에 7대 0 으로 대패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인제 북한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리설주의 다양한 역할들. 그러니까 이거는 가십을 넘어서서 어떤 이 북한 같은 체제에서의 어떤 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런 퍼스트 레이디의 새로운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기사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또 아래 기사는 김정은이 국내 소비자 생산 현장을 시찰하면서 현지 시찰을 하면서 북한 내에 새로 생기기 시작한 신흥 중산층의 마음을 잡으려 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와요. 역시 기존 외신의 어떤 보도보다도 훨씬 다양한 이런 찾아보기 힘든 깊이 있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지난 20 년간 북한 안팎의 뉴스 생태계 변화 양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셨듯이 북한 보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국제 정치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셨듯이 안보 상업주의도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어떤 인종주의적인 북한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어 우리가 뭐 "한국 언론은 못하지만은 외신들은 잘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역시 외신들조차도 제가 항상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대형 오보를 냈는데도 CNN이 정정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뭐 북한은 어차피 확인이 안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어떤 합리적 의심도 결여돼 있고.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북한 뉴스가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클릭 수도 나오고 시청률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취재를 하지 못하더라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인제 농반 진반으로 이 지나가는 영국의 이 할머니한테 노스 코리안 프린세스가 누구냐고 하면은 김여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북한 이 왕족 김 다이내스티 왕족에 익숙하니까는 어 거기 관련 기사를 많이 읽어서 이게 어떤 국제 뉴스의 장르로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익 문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양질 전환이 일어나서 특히 최근에는 외신도 더 다양한 보도, 사회 문화, 정치 안보 일변도에서 스포츠, 경제, 문화 등 깊이 있고 좀 다각적인 보도가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은 보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오보에 대해서 외신들이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당시 오보들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매체들이 오보를 낸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이런 잘못된 취재 관행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하고 굉장히 신중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재미로 제 20년 전 북한 취재 현장 사진을 하나 갖고 와 봤습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을 몇 분이나 알아보시는지 모르겠으나 예 다 알아보시면은 인제 북한 관련 상식이 매우 높으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2003년 11차 장관회담이고요. 장관급 회담이고 남북 장관급 회담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잘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남한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오른쪽은 뭐 배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세현 장관이고요. 왼쪽에는 김영성 참사. 그리고 저 왼쪽에 뒤에 있는 서 있는 기자가 사실은 지금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이도운 청와대 대변인 당시 서울신문 기자였는데요.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수민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너무 그 앵커 같은 아주 명확하고 깔끔한 딕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네, 오늘 강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서수미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기자로서의 그런 경력도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언론 북한 관련 매체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학계에서의 어떤 연구자로서의 그런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관련해서 뭐 특별한 질문 같은 게 혹시 있으신 참가자분들께서 계시면은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텍스트를 통해서 그 질문을 그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은 좀 그 간결하게 요점 위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가자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시기 전에 좀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그 궁금했던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교수님께서 그 어떻게 좀 이렇게 소프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연구자로서.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예. 네.
또 어,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그 저희 실향민 2세라서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머니가 어, 함흥 출신이라서 이 일사후퇴 때 뭐 가족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대학에 96년에 처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주위에 있던 선배들이 이제 뭐 북한에서의 당시 뭐 큰 물 피해 막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좀 이게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우리 가족이 저럴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보니까 저희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님 김범수 원장님께서 참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한 말씀 그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수민 선생님. 예, 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맡고 있는 김범수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갔어야 되는데요. 저희 그 관악 캠퍼스에서 또 다른 회의 일정이 있어서 현장에는 못 가고 이렇게 줌으로만 참석했는데요. 오늘 그 강의해 주신 내용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의 그 기자 경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난 20년 동안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가끔씩 이렇게 접하는 북한 관련 기사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북한 관련된 기사를 접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좀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여러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오보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서방 언론이라든가 국내 언론이라든가 이런 북한 관련된 거에 대한 기사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정확한 그 기사 공급 소스라고 할까요? 이런 취재원이 없다 보니까 때때로 그런 것들이 다른 뭐 이 메커니즘과 얽혀서 뭐 과열 경쟁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혹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북한 관련된 뉴스들이 사실은 매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뭐, 이게 가짜 뉴스도 아니다. 이런 거 아까 이제 뭐 소스가 무슨 중국 통 내지는 뭐, 무슨 뭐, 이 탈북자, 뭐 아니면 고위 당국자, 중국 당국자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혹시 저희들이 그래도 약간 이렇게 뭐 정말 사실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사들에 있어서의 뭐 사실 판별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사 같은 것들을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아까 들으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관련 보도들이 상당히 좀 뭐 상업주의에 빠져 있는 보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자극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북한에 대한 그 잘못된 이미지를 기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팩트 체크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북한 관련 뉴스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팩트 체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런 걸 볼 때 좀 유념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같이 오늘 강의를 들었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뭐 재밌고 유익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참 어렵네요.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뉴스를 감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해력이 요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서강대에서 이 북한과 미디어 관련된 그러니까 약간 저널리즘과 북한의 접점에 있는 수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서강대에 온 학생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인데도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입시에 현대사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는 현대사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문해력을 논하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어떤 북한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역사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너무 빈약해서 사실은 뭐 기본 합의서 이런 데부터 다시 가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제대로 보도할 수 없으면은 안 하는 게, 이거는 이제 독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언론인들한테 말하는 건데, 이게 말하지 않는 게 답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도하지 않는 게 답일 때가 있는데 참 어렵고 현실성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 쓰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뉴스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모든 독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여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정도라면은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언론에 맡기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최근에 북한 관련 보도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물론 현재 이 현존 법과 이 제도와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로데이터를 직접 보시는 게 이게 뭐 쉽진 않지만은 뭐 하다못해 통일전망대나 이런 프로그램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참 열심히 하시는 언론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면 자체가 나오질 않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미세대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지금 허리 이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쪼끔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사실 뭐라고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그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제가 인제 뭐 제 학생들, 저널리즘 전공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인제 기사를 볼 때 인제 매체를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BBC라는 브랜드를 믿고 뉴욕타임스라는 브랜드를 믿는데, 그거 못지않게 사실은 기자를 따라가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뉴욕타임스의 최상원 기자가 쓴 기사는 일단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합뉴스의 장용훈 기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오랫동안 전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뉴스 판단을 했던 이런 언론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역시 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타선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저희 그 통일평양원 부원장님이신 이정철 교수님도 들어와 계신데요. 교수님 혹시 한마디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서 교수님 강연 뭐 너무 좋은 강의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 하시는 거 동의 좀 해주고 가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관련해서 지금 질문들이 또 올라온 게 있는데 보니까 팩트 체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는 좀 간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북한 관련 보도의 팩트 체크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네.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최악의 어떤 접근 방법은 '아 북한은 취재가 불가능하구나.' 내지는 심지어는 요즘은 인제 일부 부지런한 언론인들은 이것도 뭐 코로나 이전이긴 하지만은 북한 당국자들한테 실제로 견해를 확인을 해 달라고 하고 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래서 '북한이니까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도도 하지 않는 모습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북한 당국자든 어차피 답을 뭐 대부분 안 하지만은, 아니면은 뭐 유엔 기구로 가서 데이터를 구하든,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정원 담당 사람을 뭐 찾아서 간다든지 통일부의 데이터를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트라이앵귤레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카더라 통신은 분명히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그건 역시 꾸준한 어떤 취재원 확보와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본인이 북한 관련 사실 전문 기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좀 많이들 은퇴하고 계시지만은 역시 특히 북한만큼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고, 팩트 체크도 그거랑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굉장히 폐쇄적이고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굉장히 실무적인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기탄 없이 많은 질문들 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또 하나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수님 그 발표하시는 내용 그 슬라이드를 보다가 들었던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과거에 진행하셨던 연구 중에서 그 북한의 이제 언론 관련 그 성원들,
그 일꾼들이 굉장히 폐쇄된 북한 체제 속에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국제 규범 같은 것들을 체화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페이퍼를 쓰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읽고서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북한의 언론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점심때 연구원분들을 만나면서 그 2000년대 초반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8.15 민족 공동 행사 이럴 때 이 뭐 5대 종단뿐만이 아니라 자유총연맹부터 한총련 학생들까지 다 북한에 가서 이제 벌집 부셔 놓은 것처럼 아주 소란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그걸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 거의 2000년 이후로 남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언론인들이 북한에서 취재를 했고 갈 때마다 당연히 뭐 보장 성원들 관련 뭐 통역하는 사람 뭐 운전 뭐 등등 해서 뭐 같이 그만큼 이 사람들하고 교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연구는 뭐 큰 규모의 연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제 북한에서 취재를 했던 외신 기자들한테 당신들이 같이 일했던 북한의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운전사들도 있지만은 주로 인제 기사 작성에 관여를 했던 취재를 도와준다든지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감시라든지 자기 검열이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뭐 감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또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서로의 어떤 그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저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 남쪽 사람하고 북한들 삶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겪기도 했고 북한에 한 10 차례 정도 다녀왔으니까 그랬었는데 심지어는 뭐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외신 기자들도 그런 경험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매체 같은 경우는 인제 같이 일하는 이 북한 당국에서 이제 지정한 그런 인제 기자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뭐 이 평양 지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평상시에는 각종 성명서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 직원이 처리를 하는데 북한 기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제 약간 본인이 이런 게 뭐 이제 서구에서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기사를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뭐 어 어느 뭐 되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은 이제 자꾸 기사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제안을 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미 어떤 서방 세계의 어떤 언론이 이런 거구나. 그 가치를 체화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쪼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떤 당연히 인제 그 사람들도 지나치게 인제 외부 사람들에 동화된 것들이 뭐 굉장히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지만은 모니카 마시아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옛날에 뵀었는데 질문이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좀 쓰면서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거를 이렇게 좀 아주 그렇다고 전면에 이 사람들이 뭐 "서구의 언론에 동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보인다. 언론에서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을 쪼끔 스크롤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예예. 정리 같이 하면서 예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그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북한 그 언론 성원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통제된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기사의 그런 거리를 이렇게 제한을 할 정도로 상당히 어떤 국제적인 미디어 감각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음, 그 황방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네. 북한 취재하는 외신 기자들과 전문가들 중에서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 북한 매체를 한글로 해독할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다. 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그 북한 관련된 외신 기자들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질적인 수준 내지는 독해 능력,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다라고 보시는지
뭐 이렇 이 조금 뭐 사실 한글로 해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외신 기자들 중에 한국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신 기자라고 하면은 뭐 어 상상하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 서울에 있는 외신 기자들은 한국계가 더 많을 거예요, 숫자를 세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뭐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해독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이제 지국장으로 오는 분들은 보통 인제 순환 근무를 하시니까. 근데 이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2000 년대 초반에 제가 봤을 때는 주요 매체의 외신 기자들이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베이징이나 도쿄를 가려면은 중국말이나 일본말을 해야지 특파원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은 한국말을 못해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자체가 중요한 취재지가 되기도 했고 노하우도 쌓였고. 그런데 아까 아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기자들 중에 외신 기자들 중에서 북한 매체를 한글로 해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들으셨다면은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어 평양 주재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랑 사진 기자가 많아요. 시각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진 기자들은 사실 한국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자체가 뭐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인제 한국말을 구사하지 못하는 기자들이 뭐 데이빗 구텐펠더 이런 사람들이 AP 사진지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 같은 경우는 뭐 한글 능력이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지국을 만들 때 북한 당국도 한국말이 유창한 한국계 이 특파원들을 안 보내줬으면 하는, 뭐 근데 사실은 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은 뭐 이제 보통 한국계 기자들 같은 경우는 국적이 미국이라도 인제 남한에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제 이해관계가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쪼끔 꺼린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뭐 요즘은 더군다나 뭐 그 특파원이 어 평양에 있는 특파원이 한글을 해독 못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식 기자가 아니더라도 뭐 스트링어나 이런 사람들하고 프리랜서들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주 군소 매체가 아닌 이상은. 군소 매체들은 그렇죠. 유럽 매체들은 좀 규모가 작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최근에 그런 부분의 우려는 뭐 중국 언론들도 굉장히 한국말 잘하고요. 일본 언론은 옛날부터 잘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과거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모니카 마시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어, 오늘 강연 잘 들었고, 또 선생님께서는 지금 외국인이지만 평양에서 자랐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연 잘 들었고, 개인적으로 이런 상업적 목적의 뉴스들 또는 가짜 뉴스들이 통일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러한 매체들이 강대국들의 파워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제 뉴스 생태계 자체가 강대국 위주로, 이미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제 뉴스 시스템 자체가 어떤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이런 확장과 관련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통신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BBC도 그렇고 다 이 해외에 있는 식민지나 이런 데서의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조 자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매체들이 강대국의 파워 영향을 받지요. 받고, 이 부분은 또 사실 또 영어권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AP통신이나 로이터 통신이나 영어권 뉴스의 어떤 선점을 하고 있는 영미권의 그런 관점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쉽게 뭐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인제 실제로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어떤 이런 뭐 이 공공외교 뭐 디플로마시 이런 관련 채널들도 영어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태계에 쪼끔 침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도 중요하죠. 관점도 중요한데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점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북한 주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고 나는 좀 더 뭐 이를테면은 뭐 남반구의 관점이다. 이를테면은 뭐 탈식민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관점만으로는 사실은 팩트 취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정원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중국에 가서 현지 취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한때 사실은 이런 일단 국제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어떤 서구 중심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이 약간의 좀 뭐 여러 가지 약간 액티비즘에 가까운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던 것들이 뭐 인터프레스라 그래서 약간 인제 그 비서구의 통신사, 대한통신사 같은 것들을 시도한 것도 있었고,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뭐 텔레스루 이래서 약간 남미의 위성 뉴스를 만든 적도 있었고, 알자지라는 비록 뭐 특정 국가에서 만든 것이지만 역시 대안적 어떤 좀 더 비판적이고 좀 더 비탈서구적인 이런 뉴스 생태계 지각 뭔가 좀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고, 역시 또 부침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지금 뭐 최근에 이스라엘 가자 상황을 봐도 그 질서의 균열은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문제의식은 되게 많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그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북한 관련 지금 선생님께서 전공하고 계시는 그 미디어 나 매스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서의 어떤 연구 동향들이 좀 어떤 것들이 최근에 있는지. 저희 정치학에서는 사실 북한 연구 동향이 뭐 국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데이터의 그런 부족이라든지 신뢰성 있는 정보의 부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비교 정책 일반적인 그 학계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 전공하고 계시는 분야에서는 좀 북한 관련 연구들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어떤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동향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는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 연구를 또 하시다 보니까, 북한 미디어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 앞으로 좀 이렇게 미래의 어떤 그 향후 주제 같은 것들, 어떤 쪽으로 좀 연구도 어떤 그 분위기가 나아가면 좋겠다, 연구 주제가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되면 좋겠다, 발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또 이제 학계에서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또 학생분들도 와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연구가 너무 양이 적어서 네. 뭐 거의 이것도 약간 부침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학계에서도 이렇게 어떤 북한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하는 연구들이 거의 데이터 부족이기도 하고, 굉장히 질적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뭐 유의미한 숫자가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인식 서베이 정도?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이제 그 어 영미권이나 이제 비교 연구 중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북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실제로 어떤 북한 관련된 미디어 관련해서의 연구들은 거의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인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요, 저는 이제 굉장히 역사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과거 뭐 아카이브나 이런 데 뒤지면서 인제 뭐 한국 전쟁 때 보도도 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신진 연구자분들이나 향후에 연구를 어떤 걸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쪼끔 최근에 어떤 북한에서의 과학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돼서 좀 그런 툭툭 튀는 막 요즘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뭐 탈북자분들이 많이 안 나와서 연구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사실은 인제 북한이 어떤 뭐 사실 과학 기술 쪽에서 좀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어떤 북한이 미디어 기술 인제 전체 과학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디어의 거는 어떤 그런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뭐 쌍방향 TV, IPTV가 생겼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신나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인제 남한에서 어떤 그런 상황과 쪼끔 대칭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인제 뭐 북한에서의 어떤 뭐 AI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사실 소프트웨어나 뭐 해킹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안보의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추정컨대 이 북한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정부 당국의 이
검열과 이런 것들을 피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보는 건 굉장히 높은 리터러시를 요구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심카드를 몰래 갖고 와서 여기에 다운받은 다음에 이거를 인제 걸릴까 봐서 한번 지우고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정보에 대한 갈증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한 북한 내부에서의 뉴스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연구자로서 그런 고민이 들죠. 더군다나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고민도 있고 그리고 또 주제도 좀 또 현재의 뉴스 생태계 그리고 인제 북한 안에서는 이미 뉴스를 인트라넷으로 많이들 보잖아요. 그래서 이미 휴대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역시 또 뉴스 소비도 다른 방식으로 할 터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뉴스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고 또 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연구자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제가 그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좀 관련해서 좀 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 한번 선생님께 최근에 하신 연구 중에 제가 보니까 유튜브 채널, 북한 당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음. 관련해서 뭐 짧게 뭐 소개 한마디 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흥미로운 포인트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네 분석을 해 보셨더니 뭐 어떤 것들이 있더라 뭐 이런 거 어. 해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문화연구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미디어 학에서 이제 일부 분들이 좀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연구가 사실 더 탁월하긴 한데 인제 저도 분석을 완벽하게 다 끝낸 건 아닌데요. 그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죠. 음. 그래서 이 한민족의 음식에 대한 집착 뭐 이런 먹방 이런 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간간이 매체에서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젊은 여성이 앉아 갖고 계속 먹어요. 뭐 냉면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인제 요 일부러 이렇게 잘 보면은 카메라도 사실은 굉장히 고도로 많이 기획을 한 건데도 일부러 핸드헬드 약간 이 뭔가 이 아마추어 감성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약간 브이로그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보면서 '아 이들도 굉장히 고민을 점점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화자 자체도 어린이 그쵸? 여성 이러면서 거의 어떤 그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보통 보면은 사실은 그 타겟이 남한 한국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약간 관광 목적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올라오자마자 사실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도 있죠. 유튜브는 보통 적성국 콘텐츠라고 많이 지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비리비리 이런 데로 가요. 중국 소셜 미디어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인제 '북한이 놀러 올 만한 곳이다. 맛있는 음식이 많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제 이 PR용으로 많이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인제 대부분 이 평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유층의 삶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역시 또 이제 감출 수 있는 게 있고 감출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역시 약간 수수께끼 풀듯이 보면서 그 안에 나오는 뭐 이 노래라든지 뒤에 이제 배경이라든지 심지어 집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더 찾아낼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그냥 약간 좀 아직까지는 뭐 뭔가 이 데이터가 많지를 않아 갖고 그냥 가볍게 연구를 해 봤었습니다. 네. 북한 연구자들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주 작은 단서조차도 연구자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인 것 같은데요. 정자원 선생님이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 이번 질문은 좀 북한 연구 전반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탈북자 보술 자료 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북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탈북자 보술 자료의 정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뭐 북한 체제의 특성상 참조할 수 있는 공식 자료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 보술 자료, 탈북 민 보술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그 정확성, 신뢰성을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관련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네. 사실 제가 이 답하기보다는 여기 연구소에 계신 박사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예 좀 제가 뭐 어떤 답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두 가지 단상은 있습니다. 첫째
어, 어려운 문제인데요. 대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인터뷰 대가를 어, 뭐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사실 모르겠어요. 한국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영미권에서는 저는 인터뷰 대가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연구하면서 수백 개의 인터뷰를 했어도 그리고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가를 드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이제 금전적 대가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이제 인터뷰 대상자의 시간을 요청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 연구의 의의라든지 어떤 이 뭐 사회과학적인 어떤 연구의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대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인제 탈북자분들 구술 자료 하실 때 아마 대가를 한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쪼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뭐 학계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사실 일본 민방들이 옛날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막 북경에서부터 굉장히 막 이제 많은 대가를 제공하면서 경쟁적으로 인터뷰를 원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분들이 또 좀 슬프긴 하지만은 이제 생계형으로 정말 뭐 한국에 오셔도 뭐 진짜 뭐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또 몇십만 원씩 버시는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인제 대가를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게 돈으로 정보를 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한은 좀 '오히려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약간 의심을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교차 검증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노련하셔서 잘하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연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이 훌륭한 연구자는 북한의 이 쌀값 자료. 그러니까 이 쌀값이 뭐 한 대에 얼마다 이거 그 자료를 이제 그게 한은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 자료를 업데이트된 거 갖고 있어서 누가 이를테면은 "내가 뭐 몇 년에 탈북했다." 하면은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쌀값이 얼마였나?"라고 물어보면서 그걸 맞추는 거죠. 최소한 탈북 시기는 맞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이분들을 우리가 무슨 의심을 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탈북자 구술 자료의 정확성을 떨어뜨린 거는 언론인이고 연구자들이거든요. 검증을 하지 않고 대가를 제공하면서 그분들을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연구자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어 어떤 뭐 같은 이를테면은 뭐 "회령에서 오신 분이다." 그러면은 이분 이야기를 듣지만 또 같은 시기에 회령에서 온 분들을 찾아야죠. 탈북자분들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령에서 비슷한 일을 하시고 같은 작업장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역시 같은 질문에서 교차 검증을 하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성실함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도 그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탈북민 서베이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구술 자료의 정확성이라는 문제에 상당히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탈북민들에게 제공되는 그 리워드, 그 보수의 문제가 상당히 좀 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 서베이를 이제 응답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수준보다 굉장히 좀 많이 높은 그런 편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이 이런 식의 어떤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하게끔 우리가 좀 유도한 측면, 조장한 측면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 검증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산 지역이라든지 뭐 청진 지역 같이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차 검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긴 하지만 또 이제 일부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 지역에서 오시게 되면은 그런 교차 검증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또 최근에 그 많이 그 사용되고 있는 그런 최신 기술들이 있죠. 뭐 그 위성 사진이라든지 뭐 세τερ라이트 이미지나 아니면 나이트타임 라이트 뭐 이런 그 좀 양적이고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 보게 됩니다. 김희석 선생님께서 다른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최근에 조선중앙TV를 남측에서 송출하려는 그 시도가 있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아마 연구자들도 이런 설문조사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선중앙TV 남측에서 송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뭐 기본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전 정권이나 그 전 정권에서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뭐 연구자들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뭐 동서독 경험을 보더라도 사실 서로의 미디어를 개방을 하는 것이 한국 체제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가라는 어떤 되게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뭐 VPN을 통해서 뭐 전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본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그 정도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은 이미 충분하고도 넘치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최병호 선생님께서 마찬가지로 좀 북한 연구 일반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탈북자의 경험을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답변해 주실 만한 혹시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뭐 역시 제 탈북자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를테면 서울대에서 계속 하셨던 어떤 심층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서 외부에 있는 학자들도 많이 보거든요. 많이 구하려고 하고. 왜냐하면은 이게 어 뭐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도 있지만은 어쨌든 같은 질문들을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는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굳이 일반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게 뭐 구술사, 역사적인 가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한 명 한 명의 경험은 당연히 다르고 유니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거 일반화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거를 저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의 사실 경험을 완전히 일반화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분단 체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 이 지속적으로 서베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누적이 된다면,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어떤 밑바탕이 된다면, 그래도 이런 일반화의 문제를 100%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되게 아픈 거는 이제 최근에 직접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탈북자분들이 많이 줄어드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제 그분들의 이 따끈따끈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구자들이나 우리 뭐 당국자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쵸?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우리는 이제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오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또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90 년대 이후에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특히 농밀하게 아는 그런 지식은 직간접적으로 그분들에서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 가지고요. 오늘 통일학 포럼, 네,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서수민 교수님께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저희 통일학 포럼에 방문해 주시고 좋은 이런 발표해 주셔서 아마 저희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 그리고 저희 통일평화연구원 구성원 모두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통일학 포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